1914년 겨울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11살 소녀 김미영이 사라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미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박순자는 처음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30년간의 기다림은 한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박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걸었다. 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2014년 박순자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던 날, 그녀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사진 속에는 30년 전 사라진 미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미영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속 미영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이 사진의 발견은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첫 번째 실마리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미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박순자는 처음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치 미영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1984년 12월 15일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김미영은 평소처럼 종로구 창신동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향했다. 11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숙제 걱정을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저녁을 기다리는. 하지만 그날 미영은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어머니 박순자는 오후 6시가 되어도 딸이 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평소 미영은 늦어도 5시 30분에는 집에 도착했다. 박순자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다. 친구들의 집도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미영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박순자는 매일 그 골목을 걸었다. 혹시 딸이 돌아올까봐, 혹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그녀는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였다. 미영의 사진과 함께 우리 딸을 찾습니다. 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다. 경찰의 수사도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다. 다른 사건들이 밀려 들어왔고 미영의 실종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다. 그날 밤 10시 박순자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이들은 가끔 늦게 들어와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박순자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미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서야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대의 수사 기법은 지금과는 달랐다. CCTV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다. 오직 목격자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했다.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미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의 중간 지점이었다. 그곳에서 미영을 본 사람은 동네 슈퍼마켓 사장 이철수였다. 그는 미영이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자였어요. 30대 정도로 보였고 미영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박순자는 매일 그 골목을 걸었다. 혹시 딸이 돌아올까봐, 혹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그녀는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였다. 미영의 사진과 함께 우리 딸을 찾습니다. 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다.
경찰의 수사도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다. 다른 사건들이 밀려 들어왔고 미영의 실종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다. 그러나 박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찾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도시들도 돌아다녔다. 부산, 대구, 광주, 어디선가 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30년이 흘렀다. 박순자는 늙어갔고 건강도 나빠졌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딸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미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의 중간 지점이었다. 그곳에서 미영을 본 사람은 동네 슈퍼마켓 사장 이철수였다. 그는 미영이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자였어요. 30대 정도로 보였고 미영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30년간의 기다림은 한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박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걸었다. 그 사진 속에는 30년 전 사라진 미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미영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속 미영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이 사진의 발견은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첫 번째 실마리였다. 2014년 3월, 박순자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딸을 한 번만 더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순자는 그해 9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30년간 딸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박순자의 끝없는 사랑과 희망에 감동받았다. 그 사진 속의 미영은 분명히 11살 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미영이 입고 있는 옷이 실종 당일 입었던 옷과 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김정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5년 1월 20일. 미영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미영이 실종된 후에도 살아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일까?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박영희는 미영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영을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어 했다. 진주로 데려가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박영희의 따뜻한 보살핌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대부분 퇴직했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새로운 담당자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김정호의 간청으로 사건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과학 수사 기법도 발달했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 사진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다. 진주시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 하나가 그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수사팀은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배경을 통해 촬영 장소를 추정하려 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 속 배경은 서울이 아니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공원이었다. 왜 미영이 진주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여자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수사팀은 진주로 향했다.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거나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 결과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 여자, 박영희 아닌가요? 박영희는 1980년대 진주에서 살았던 여자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1985년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사라진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했다. 이 증언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혹시 박영희가 미영을 데려간 것일까? 그렇다면 왜?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수사팀은 박영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직업, 모든 것을 파헤쳤다. 수사팀은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배경을 통해 촬영 장소를 추정하려 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 속 배경은 서울이 아니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공원이었다. 왜 미영이 진주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여자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 증언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혹시 박영희가 미영을 데려간 것일까? 그렇다면 왜?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수사팀은 박영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직업, 모든 것을 파헤쳤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희는 1970년대에 자신의 딸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 5살 된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후 박영희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고 다른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애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딸을 대신할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1984년 12월 박영희는 서울에 있는 친척을 방문차 올라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영을 만났다. 미영의 모습이 자신이 잃은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박영희는 미영을 따라갔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엄마가 아프시다고 거짓말을 하며 미영을 데려간 것이다. 김정호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박영희는 미영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영을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어 했다. 진주로 데려가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박영희의 따뜻한 보살핌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미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까? 수사팀의 추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너무 높았다. 박영희의 행적도 1985년 이후로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장례식이 끝나고 박순자의 조카 김정호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모의 방에서 수많은 미영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의 미영, 학교에서 찍은 미영, 친구들과 함께 있는 미영, 모든 사진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2015년 여름 수사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에 사는 한 여자가 뉴스를 보고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모호하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고 했다. 수사팀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미영이었다. 40세의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박영희와 함께 살았다고 했다. 박영희는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고 좋은 교육도 시켜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영희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영은 정말로 김미영이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다. 미영은 박영희를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했다. 그녀에게 박영희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반면 생모인 박순자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현재 미영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박순자의 사진을 보며 잃어버린 30년을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박영희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지만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미영아, 엄마가 너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진짜 엄마는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나는 천국에서 그분께 사죄하며 살겠다.
미영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을 사랑해준 박영희가 사실은 다른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수사였다. 박영희의 집을 정밀 수색한 결과 지하실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3개의 작은 무덤이 발견된 것이다. 미영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큰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30년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죽어간 여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박영희가 사실은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 충격적인 것은 박영희가 남긴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30년간의 죄책감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영희는 미영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받았다. 그녀는 여러 번 미영을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려 했지만 미영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미영아, 엄마가 너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진짜 엄마는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나는 천국에서 그분께 사죄하며 살겠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30년간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잃은 딸을 대신하려 했던 또 다른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랑.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 더 충격적인 것은 박영희가 남긴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30년간의 죄책감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영희는 미영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받았다. 그녀는 여러 번 미영을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려 했지만 미영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 미영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큰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30년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죽어간 여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박영희가 사실은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순자는 30년간 딸을 기다리며 죽어갔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고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보답받지 못했다. 박영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성애를 표현했지만 그것은 범죄였다. 그리고 미영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30년간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연쇄 아동 납치 사건의 일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박영희도 피해자였다. 자신의 딸을 잃은 상실감과 정신적 질환이 그녀를 이런 범죄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가? 피해자와 가해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상실의 아픔은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가? 미영은 현재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박순자의 무덤을 찾아가 사죄했고 동시에 박영희의 무덤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두 어머니 모두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영이 박영희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발견되었다. 박영희는 미영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총 3명의 아이들을 더 데려왔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DNA 검사 결과 그들은 모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실종된 아이들이었다. 박영희의 일기장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집에 가고 싶어 하거나 도망치려 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아이들이 나를 떠나려 한다.
나는 또 혼자가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미영만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기장에 따르면 미영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박영희에게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박영희를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였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박영희를 보호하려 했다. 이것이 미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영이 박영희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발견되었다. 박영희는 미영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총 3명의 아이들을 더 데려왔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미영은 현재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박순자의 무덤을 찾아가 사죄했고 동시에 박영희의 무덤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두 어머니 모두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박영희의 일기장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집에 가고 싶어 하거나 도망치려 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아이들이 나를 떠나려 한다. 나는 또 혼자가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미영만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기장에 따르면 미영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박영희에게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박영희를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였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박영희를 보호하려 했다. 이것이 미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30년간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연쇄 아동 납치 사건의 일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박영희도 피해자였다. 자신의 딸을 잃은 상실감과 정신적 질환이 그녀를 이런 범죄로 이끌었던 것이다. 미영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을 사랑해준 박영희가 사실은 다른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미영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박순자의 사진을 보며 잃어버린 30년을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박영희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지만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가? 피해자와 가해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상실의 아픔은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가? 박순자는 30년간 딸을 기다리며 죽어갔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고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보답받지 못했다. 박영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성애를 표현했지만 그것은 범죄였다. 그리고 미영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은 30년간 묻혀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때까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찾는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들 모두에게 바치는 진혼곡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찾는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들 모두에게 바치는 진혼곡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이나 의문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실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사랑하고 후회하며 살아갔다.